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발뺌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그 심리 상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건 유치를 하려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조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오늘은 오랜만에 실제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러니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관한 실제 3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사건들은 몇 가지 선별 기준을 두고 제가 골랐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종결된 사건이고,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두 초범이었고요. 피해자가 결국은 혐의를 인정을 했던 사건, 그리고 추행이 실제 사실이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골라봤습니다. 실제 추행이 있었고 초범이면서 혐의를 인정했던 이 사건들, 합의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기타 합의금은 얼마를 줬었는지, 이런 것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비교표부터 한번 보시죠. 사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추행 방법, 혐의 인정 여부와 시점, 그리고 합의 여부, 특이사항, 최종 처벌 수준 이렇게 있는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공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가면서 왜 결론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그러니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추행을 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을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법 적용 기준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굉장히 강화된 수준입니다. 유죄가 확정이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명령이라든지 이런 구수 처분까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나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살펴볼 3가지 사례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A씨 사건이고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약 1분간 올려둔 채 있었고,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추행 사실은 명백히 인정이 되는 사안이었고요. 이 사건은 A씨가 수사 단계 중, 그러니까 조사를 앞두고 첫 진술 조사 전에 이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A씨한테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혐의 인정 을 하고 최대한 사전노력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던 것 같고요. A씨도 이에 조언을 이제 따르셨죠. 피해자하고는 합의가 되었었고요. 합의금은 얼마였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던 사정들, A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당시 A씨에 대한 실제 검사의 초범 문서를 한번 보면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 추행죄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기소를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범이고 피의사실 인정된다,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라고 검사가 보고 있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라는 부분,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씨 사건 기억나는 좀 특이점은, 이게 지금 서울시 내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2달 정도 만에 검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가 비교적 좀 빨리 이루어졌던 거죠. 요즘에 비춰봤을 때 조금 빨리 사건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됐던 그런 케이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B씨로 지칭을 하죠. B씨는 술에 취해서 지하철 내부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이제 밀착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죠.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지 않고 B씨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뭐 각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CCTV라든지 교통카드 사용 이력이나 이런 것들로 A씨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연락하기까지가 1달 이상이 걸렸고요. 사건 전체 소요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만에 검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제 수사 단계 중에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저를 찾아오신 그런 사안이었고요. 역시 저는 당시에 이제 B씨한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드렸었고, 결국 이 조언을 이제 받아들여서 혐의를 인정을 하셨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금 당시 1,200만 원이었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던 금액입니다. A씨하고는 조금 합의금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죠.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A씨의 사례, 첫 번째 사례하고 이 두 번째 사례가 같은 검찰청의 같은 검사가 담당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똑같다는 건데, 검사의 처분 문서를 일단 한번 볼까요? B씨의 실제 사건 처분 문서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제명 확인할 수 있고요. 기소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밑에 그 불기소 이유 보시면은 A씨하고 분명히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초범이 있고 피의사실 인정된다 이런 건 똑같아요. 근데 보면은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원만히 합의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까 전에 A씨 사건은 사안이 가볍다,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 B씨가 재범 방지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사정 등을 참작을 했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A씨는 어떻게 했는데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했고, B씨는 어떻게 했는데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을까? 똑같은 검사가요. 아까 보시면은 A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1분간 올려두는 채로 이렇게 갖다 대고 계속 이제 엉덩이에 갖다 대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B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이제 밀착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뗐다 붙였다 갖다 댔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검사는 A씨 사건은 경미하다, B씨는 경미하지 않다라고 이제 본 거죠. 다만 이제 B씨도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사정을 그래도 검사가 충분히 참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B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검찰청에 똑같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 만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이 되어서 A씨하고는 조금 달랐던 점이 바로 그거고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B씨하고 사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C씨는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여러 차례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앞선 A, B 두 사건하고는 다르게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을 했죠. 실제로 보면은 이 C씨는 당시에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했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일단 부인을 한번 해보자 라는 조언을 했고, 피의자도 혹하는 마음에 이를 따랐던 거죠. 하지만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증거가 명확했던 그런 사안이어서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한 합의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사건을 선임을 해서 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어떻게 보면 신고를 당한 이 피의자들 입장에서는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혐의를 인정을 하는 것이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자기가 전과를 남는 것에 굉장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그런 심리를 묘하게 자극을 하면서 이걸 뭐 일단 부인을 한번 해보자,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발뺌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서 그 심리 상태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건 유치를 하려는, 모르겠습니다. 뭐 무엇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 조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조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건이 그랬죠. 결국에는 사건 초기에 이런 식으로 했고, 전략은 뭐 당연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전략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사건 초기에 피해자한테 사과할, 합의를 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약식 기소가 된 다음에 정치재판 청구 단계에서 저를 찾아오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이미 혐의를 부인하느라 수개월 이상 수사기간이 소요되면서 피해자의 감정은 점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정치재판 청구 이후에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은 약식 기소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 역시 약식 명령 벌금 300만 원을 내렸습니다. 실제 약식 명령 이미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재판 청구를 한 이후부터 제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합의 시도를 계속 했지만은 계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고요. 안타깝지만 합의가 끝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합의금으로 마련했던 합의금 500만 원을 공탁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 합의의 효과에 준하지 못했죠. 결국 어떻게 됐냐면, 판결을 보시면 공직밀집장 추행죄 사건 이렇게 해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약식 명령 보시면은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정치재판 청구 후에 100만 원이 감경이 됐어요. 공탁을 했던 사정이 좀 참작을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약식 명령상에는 취업 제한 2년이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정치재판
정치자료 청구 후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음을 판결문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이 1심 판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2024년도에 판결 선고를 한 사안이지만은 항소를 해서 항소심 판결은 올해 최근에 이제 끝나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벌금 위반의 형이 확정이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24년으로 표시가 되어져서 배신 사례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시시의 실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판결문 내용이에요. 양형 이유 이렇게 해서 지하철에서 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합의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시면 형사공탁했다는 점도 추가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노력을 했다, 사죄 노력을 해왔던 점은 참작을 해서 당초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벌금 200만 원 형으로 감경을 해주고 취업 제한도 면제를 해줬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하지는 않았고 최종 결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이 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왜냐?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들죠. 만약에 피해자가 이 사안에서 엄벌을 탄원하지 않고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을 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고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 사건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수행 방법 인정 시점 이렇게 보시면은 손바닥으로 엉덩이 1분간 올려둔 이 사건, 그리고 성기를 엉덩이에 여러 차례 밀착하는 2번, 3번 사례, 각각 A, B, C 당사자였던 사건 방금 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모두 다 혐의를 인정했지만 1번과 2번 사례에서는 처음부터 인정을 했던 사안, 그렇지만 3번 사례 C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을 했었고 정식재판 청구를 한 이후부터 인정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금 1번 사례의 경우에는 1,000만 원, 2번 사례의 경우에는 1,2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었고요. 3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대신 공탁을 500만 원 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1번과 2번을 처분한 담당 검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추행 방법에 따라서 사안이 엉덩이에 1분 올려둔 거는 경미하다고 봤고 엉덩이에 중요 부위를 밀착한 거는 사안이 중하다고 평가를 한 거죠.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두 명에 대해서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C의 경우에도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가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사님 입장에서도 선고유예를 해줄 수는 없었고 벌금 100만 원, 당초 약식 명령 대비 벌금 100만 원을 감경을 해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이 된 그런 사안. 3번 사례는 항소를 했습니다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감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합의 여부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소유예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재판까지 가고 끝까지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의 사건은 합의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초범이 있고 일회적인 지하철 성추행 사건인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만 합의는 어떤 변호사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다라고 무턱대고 생각하시면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합의라는 거는 변호사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가 전제가 돼야 하고 그 위에서 이것을 피해자가 받아줄 의사가 있어야 결국 합의가 성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합의의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성급히 종결되지 않도록 절차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장단을 조절하면서 피해자하고 합의할 기회를 최대한 열어두고 끝까지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엔 변호사의 역할이겠죠. 중간중간에 물론 이런 과정들을 당사자하고 상의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로 보면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서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살펴본 C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탁의 효과가 합의만큼은 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지하철에서 발생한 실제 추행 사건입니다. 첫 번째 진술부터 인정하고 합의를 했고요.
합의 1,000만 원의 기소유예를 받았던 그런 사안 A씨의 사건이었고요. 2개월 걸렸습니다. 첫 진술부터 인정을 했고 합의금은 1,2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기소유예 받기까지 총 4개월이 걸렸던 B씨의 사건, 그리고 지하철에서 중요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에 이른 똑같은 C씨의 사건인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뭔가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을 하다가 합의 기회를 결국 상실했고 약식 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가 되었으나 정식재판 이후에 혐의를 인정을 하고 공탁을 하고 합의 시도를 뒤늦게나마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했기 때문에 공탁의 효과가 선고유예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이 되었던 C씨의 사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성모전 사건은 언제 인정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가 이렇게 결과를 크게 갈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 왔다, 억울한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추행을 한 거 실제 사실인데 전전긍긍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시라면은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선택은 본인 몫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